그러면은 그러니까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 우리가 쭉 연결돼서 지금 아르누보 그죠? 아르누보 요거를 이제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184페이지에 그 수공예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가 이 라파엘 전파 그죠? 그러니까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르네상스 이거 합리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이성이나 합리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제 그런 그 영향과 그다음에 그 시대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그 시대의 어떤 문화사, 사회사적 관점,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적인 미술사적 관점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그 엘리트 예술, 그죠? 요건 잠깐 언급하고 바로 인상파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뭐 초현실주의 다다 이렇게 쫙 넘어가는데 그 표준적인 미술사인데요. 아니, 뭐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쭉 하겠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문화사나 사회사적 관점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왜 영향력이 그 미술사에 나온 것보단 더 영향력이 훨씬 크고 컸고 그 시대를 잘 말해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는 어떤 중세라든지 과거의 질서, 그죠? 낭만적인 과거 회귀주의라 그랬잖아요. 좀 자체가 더 써놨지만은요. 그게 이제 그 시대랑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19세기 중후반, 그죠? 1848년 이후. 그러니까 1848년에 그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이 있었고, 혁명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본주의는 뭐 계속 발전을 하고요. 그죠? 자본주의가. 그 다음부터 또 오히려 더 급격히 발전을 했죠. 발전해 나가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근대화, 특히 자본주의에 의한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고, 오히려 더, 그죠?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그리고 비로소 이때부터 유럽의 세계 지배가 명백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9세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럽이 이 다른 전 세계를 지배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거래들은 했지만은. 근데 이때부터는 19세기 요 중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때는 실제로 지배하게 돼요. 그죠? 요 전후에 이제 아편 전쟁 같은 게 있었고, 실제로 인도를 완전히 영국이 이제 그죠? 인도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의 왕이 되고, 동시에, 그죠? 여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유럽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딱 요때부터, 요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가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 자본으로 생산한 거를 이제 소비 시장까지, 그죠? 각 식민지들이 말 그대로 자원을 대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 이른바 세계 자본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그죠?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명백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영광의 시대예요. 자기들은. 그죠? 자기들한테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부가 다 쏠리고 이런 한마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서구적 이성.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 파일 올라가요, 파일. 파일 다 올려드립니다. 지난 파일 못 올려드렸는데 파일 올라가니까 말도 여기 없는 것만 좀 하시면 됩니다. 말씀해드리지. 다 이런 필기 언제 필기. 열심히 들으시겠다. 들으시면 이거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이거 중복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거 이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이성. 따지는 능력. 그죠? 따지는 능력.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이거 사실은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성이라는 건.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우리가 이성 해왔던 건데, 이성은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따지는 거, 그죠? 숫자 1 더하기 1 따져서 2가 나오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뭐든지 법률을 따지고 이런 거, 계약 조건 따지고, 그러니까 따지는 게 이성입니다. 따지는 능력.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자기들이 잘 따져서 어떤 서구의 이성, 서구 합리주의 및 계몽주의. 저기 데모하는 거죠? 데모 시끄럽게 시위하는 거죠? 한결 났는데 왜? 네. 나왔어. 오늘 하루 종일 전쟁터. 저런 비이성적인. 자, 그래서 어쨌든 서구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어떤 세계 재패가
사실 이게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믿기지도 않는 일인데 사실 그래요, 그죠? 그 큰 중국도 굴복을 시키고, 그죠? 인도도 다 잡아먹고 아프리카도 다 갈갈이 찢어서 자기들이 다 손아귀에 넣었으니까 엄청난 어떤 승리와 성취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요게.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이제 빅토리아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게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부터 이제 이게 망하는 징조 아니에요, 그죠? 유럽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고 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 그다음에 서로 좀 더 이제 뺏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과시를, 그죠? 그 만끽하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얘들은 그래서 어떤 승리와 어떤 그 성공, 가도를 달렸던 빅토리아 시대. 그 다음에 1901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이때도 말 그대로 진짜 자기 엄마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흥청망청 아주 화려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국이 그렇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물론 이제 산업화가 늦었죠. 산업화가 늦고 식민지 쟁탈전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전히 이제 서구의 제국으로서 세계의 다양한 곳을 장악하고 엄청난 또 그 성공과 그걸 누리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요즘에도 이런 단어를 써요. 그죠? 그 시대를 이제 벨 에포크라 그럽니다. 불어로, 그죠? 벨 에포크, 그죠? 아름다운 시대, 불어로. 그 시대가 좋았지. 이거 이제 그 시대.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죠? 이전까지, 그 직전까지의 시대가 참 그 아름답고 좋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그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1929년이 대공황이거든요. 대공황 이전까지가 또 이제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전쟁 나는 바람에 미국이 돈 벌었잖아요. 그죠? 돈 엄청 벌었으니까 이제 그 대공황 이전에 그 화려했던 그 시절, 그게 이제 위대한 개츠비 이런 소설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시대. 그 시대가 좋았지 해서 그럼 갑자기 막 백만장자가 탄생을 하고 이런 거죠. 위대한 개츠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계속 기울은 거죠. 그 뒤부터 영국은 그 뒤부터 100년 동안 망해가지고 이제 탈락했고, 프랑스도 뭐 그때부터 계속 이제 쭉 기울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그 영국과 프랑스 그 우리가 배우는 그 문화이고 중심지였던 지역으로 보면은 가장 화려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그죠? 항상 그 꿈과 희망. 어쨌든 딴 걸 떠나서 이 시대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계속 이제 좋았으니까, 이제까지 계속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아주 뭐 해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번영의 시대예요. 번영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90년대라고 보면 되겠죠. 90년대. 90년대 이제 IMF가 오고 오면서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긴 건데, 어쨌든 90년대 그 정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름 승리와 성취라고 여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니, 문제 아니라 우리 수업 주제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뭘 좋아했냐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그 풍족한 시대에 사람들이 뭘 좋아했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렇다 그래서 이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의 그 매캐한 연기를 좋아할 수는 없죠. 그죠? 그것 때문에 돈은 벌지만, 그죠? 공장과 도시 이런 현실을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오히려 똑같아요. 우리가 그 빡세게 일해가지고 돈 벌면은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어디 시골에 별장 얻어서 낭만적인 생활을 하는 게 되게 똑같은 거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어떤 낭만적인 뭐 이런 이제 향수와 이런 게 자극이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사상적으로는 낭만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19세기 초에 서구 합리주의에 반발해서, 특히 이제 과학의 발달이나 이런 거에 발달해서 19세기 낭만주의가 출현하였고, 이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근데 19세기 낭만주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직은 전통적인 정신문화, 그죠? 종교, 윤리, 사회질서, 가치관, 미적 감각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호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시대는 이미 산업화가 되고 어쩌고 했지만은 이게 한 뭐 3, 3세대 만에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지체라 그랬습니다. 일종의 문화지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지체라는 거는 그 물질 문화는 빨리 바뀌는데 이 정신 문화들 이런 거, 그죠? 가치관, 미적 감각 이런 거 좀 뒤늦게 바뀌는, 그죠? 바뀌지 않거나
그죠? 바뀌지 않으면 이제 저걸 이제 우리가 요즘 용어로 꼰대라 그러죠. 꼰대. 그죠? 실제 조건은 바뀌었는데 생각은 옛날 생각이 이제 꼰대인 거예요. 이게 꼰대인 거예요. 꼰대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뭐, 그건 뭐 꼰대는 좀 비하하는 표현이고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그죠? 문화지체. 항상 그 물질 문화의 변화는 빠른데 그것에 부합하는 정신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사회 질서 등의 그는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그 미스매치. 그죠? 지체되는 거죠. 자꾸 늦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한테 이 낭만주의가 아주 호소력을 했다는 거예요. 호소력.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그 규범이 뭡니까? 이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낭만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야, 우리가 따지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따지는 능력을 했으니까 따져서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성공을 거뒀지만은 사실 많은 문제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문제. 여기 쓴 것처럼 자본주의와 산업화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흔들리고 있던 과거의 미덕들, 뭐 대표적으로 사랑, 또 사회적 관계, 뭐 종교적 경외, 안정적인 사회 질서, 이제 이 외에도 새로운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새로운 문제가 당장 그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 또 그죠? 그런 갈등, 사회적인 갈등, 그다음에 환경 파괴, 너무나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는 이런 거에 반대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던 시절, 그죠? 따지지 않던 원시 시대나 이제 그게 마르크스 낭만주의,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그죠? 원시 공산사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리 중세로 돌아가거나, 그죠? 따지지 않던 과거 고대의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정신적으로는 그런 게 유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과거 회귀주의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고 대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거 회귀주의가 고급 예술, 그죠? 엘리트 예술,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응용 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응용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경계선상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경계선상. 요 경계선상이라는 말이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이제 이 예술사를 해오시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술, 아트라는 게 그냥 옛날에 하던 것 쭉 아트였는데 이게 19세기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요런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현대적 예술 관념이 형성됐다 그랬어요. 그죠? 예술을 위한 예술. 오로지 그 예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 자체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대문자 아트 개념이 성립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립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대중예술은 분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여전히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중들은. 이건 이제 엘리트 예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되는 그 시점 아니에요. 분리가 된 직후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사실은 대중들이 이걸 따라가진 않죠. 엘리트 예술 따라가지 않고 대중들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죠? 즐기는 걸 계속 즐기지 않겠어요? 사실 그래서 요 시대를 요런 미술사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흐름,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이 갈라지는 시점에서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고급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워터하우스의 그림들은 이게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잘 팔린다는 의미에서 대중 예술이고, 그러니까 잘 팔리는 그림들을 좀 고급지게 그린 거예요. 고급지게.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이제 워터하우스 그림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19세기 후반 아니에요. 그죠? 후반, 20세기 초에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영국, 프랑스가 잘 나갈 때 그때 딱 살았네. 그때만 딱 살고 말았네. 그죠? 제일 좋았던 시절에 살고 끝이 끔찍한 거 안 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딴 거 없이.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라파엘 전파의 스타일과 주제를 수용하여. 그 주제라는 것은 보통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고대 신화 이런 거죠? 이런 고대 그리스 신화, 판도라 신화라든지, 그죠? 또는 중세 설화 같은 거.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런 거, 그죠? 딱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번에 봤던 그림도 인어, 그죠? 인어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인어 치면 딱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요게. 인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요런 요정 그림, 그죠? 님프들. 요거 지난번에 봤었지만, 지난번에 안 하셨죠? 그죠? 이게 이런 그림도 이게 그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에 이것도 갈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그죠? 그죠? 이 2018년 미투 운동 영향 때문에 이 그림이 야 이게 여성의 성적 대사화를 붙이겠다 해가지고 미술관에서 내려라 해가지고 이 큐레이터가 그런 이제 미투 운동 동참자였던 거지. 큐레이터가 내렸는데 이제 맨체스터 의회 그 시의회에서 다시 올려라 해가지고 다시 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 상관없다 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사실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이게 좀 더 그죠? 야하게 그죠? 걸 그룹으로 이제 아예 지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너 혼자 그 솔로가 아니라 이제 걸 그룹으로 지어진 거지, 걸 그룹으로 걸 그룹이 훨씬 더 자극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걸 그룹 나오게 된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도 그죠? 예전에는 이쁜 여가수 한 명이었는데 이제 떼거지로 나가지고 자극의 양을 늘린 거죠. 걸그룹으로. 하나 걸리고, 취향에 따라 하나 걸리기도 하고, 또, 일단 전체 눈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사실 그게, 그러니까 자극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반복돼 왔어요. 역사적으로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림. 어쨌든 근데 이것도 이제 신화의 그림이고, 요정과 이런 그림, 에코 전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워터하우스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딴 데서 그죠? 보고서, 야, 이거 뭐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 사진 같죠? 그죠? 이거 사진이네. 딱 해서 요런 거 보고서 정말 사진인데,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래서 워터하우스의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살롯의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롯의 여인이라는 그런 이제 물론 신화 그 전설 속의 여성을 그린 거죠. 전설 여성을 그린 건데요. 어쨌든 뭐 대단하죠, 그죠? 솜씨나 이런 게. 근데 이것도 다 그러니까 그 아도왕 전설이 있습니다. 아도왕, 그죠? 아도왕 전설이 원래부터 쭉 있었는데요. 아도왕 전설이 요 19세기에 사실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그 전에 원형은 있죠. 원형 이야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가공되고 꾸며져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대장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얘기 없지만 우리는 마치 막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야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는 뭐 우리가 뭐 대장금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장희빈 뭐 이런 거 그죠?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를 진짜로 믿잖아요. 그죠? 사실은 막 가공되고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형의 역사나 이런 건 있지만은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게 이제 사실 19세기예요. 그 낭만주의 흐름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등등을 좀 이따 얘기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볼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쓴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그러니까 당시 아까 요거까지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 유행했던 스토리가 뭐냐. 그죠? 대중들이건 또는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건 그러니까 귀족들이건 그죠? 간에 좋아했던 건 뭐냐면 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옛날 그죠? 고대 신화, 성서 이야기, 아도왕 전설 등 중세 로망 및 여러 민족의 설화들, 민족 설화는 많죠. 그죠? 뭐 북구 전설들도 많고 박은 오페라에서 보는 그죠? 그런 중세선 이게 다 그때 이게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박은 오페라 이런 거 또는 뭐 왕실의 권력 다툼 이거 엄청 많죠, 그죠? 공주와 왕자의 사랑 그래서 린스키 고르샤코프의 뭐 그죠? 셰라자레 나오는 그런 거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 사극 그러니까 사극이 이때 유행했다는 거 이게 사극이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사극이 엄청 유행했죠, 그죠? 90년대 뭐 이거 2000년대 사극 한참 유행하고 그거 사실 옛날 조선 뭐 고려 이런 얘기인데 심지어는 뭐 광개토 대왕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문화권 사람들은 나름 익숙하면서 그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각색돼서 스토리를 막 짜 맞춰지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새 애들은 뭐 강감찬, 왕건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아 최수정이 하니까 그렇죠. 다 같은 사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시대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시대도 유명 배우가 한 사람이 여러 역을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신화도 사실 저 때는
그러니까요, 예. 종합되는 거잖아요. 다 정합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하고 유럽, 서유럽은 완전히 딴 나라인데 연관도 없는 건데 이제 이 19세기 특히 낭만주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고 또 옛날 얘기하면 이게 또 재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실 셰익스피어도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요, 셰익스피어 햄릿도 이거 뭐 막말로 그 오늘날 아침 드라마보다 더 심한 막장 드라마인데 그렇잖아요, 막 그죠?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 엄마 뺏어서 결혼하고 뭐 이 별의별 이제 막장 드라마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배경은 셰익스피어도 배경은 다 왕실이에요, 그죠? 왕실에서 뭐 서로 권력 다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어 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저기서 파생된 얘기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이게 그 바그너의 그죠? 그 오페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셰익스피어도 있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인도를 다 줘도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 그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사실상 그러니까 영문학이라는 것 자체도 19세기 요 시대를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빅토리아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형태로 정립이 됐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 뭐 있던 이야기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역사에 이름 한 줄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대장금도 그렇잖아요. 대장금도 그죠? 그냥 한 줄 딱 나온 거잖아요. 조선실록에 한 줄 나온 건데 그거 가지고 뻥튀기서 막 이야기 만든 거 아니에요.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사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졸드 이런 것도 한 줄 나오는 건데 어떤 때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뻥튀기서 막 이야기를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19세기 그 전성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봤던 게 뭐였겠습니까? 대중들이건 뭐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건 그냥 극장 가서 연극하는 거 막 보고 그죠? 또는 오페라 그죠? 바그너, 베르디. 그러니까 베르디 오페라도 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 아이다 이런 것도 이집트 그죠? 왕 뭐 이런 뭐 얘기 그죠? 이집트 왕실 나오는 거고 또 베르디의 뭡니까 그 공주는 잠 못 이루 그 뭐죠 그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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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페라 제목이 오페라 제목이 그 오페라 제목이 투란도트. 투란도트. 그죠? 이런 것도 물론 가상이지만, 그죠? 투란도트도 가상이지만, 어쨌든 그런 왕실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그죠? 공주와 뭐 그런, 그 뭐 사랑과, 사실 다 그런 거예요. 다. 바그너는 다 중세 전설, 그런 이야기. 그죠? 또 소설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 인기 있던 소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당수 사실 그런 스토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는 그죠? 이런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유행하고 뭐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막 그죠? 그 연주하고 공연했던 것들은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우리 미술에도 반영된 거예요. 미술도 반영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그죠? 그런 신화라든지 뭐 그죠? 이런 그런 관련된 신화와 관련된 그림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래 아까 나온 김에 요거 그죠? 이것도 사실은 그래. 이것도 찾아보니까 말대로 그 아까 대장금보다 더 그냥 없는 걸 지어낸 이야기인데 또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직접 보는 것이 금지된 저주를 받은 여인이래요. 이거 다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어쨌든 그 성 안에 갇혀 있는데 이제 바깥 세계를 창밖을 직접 볼 수가 없어. 그냥 거울을 통해서 보던가 아니면 그림자로만 이제 봐야 돼.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은 수를 짜야 돼. 수를 한평생 이렇게 이 수 짠 거예요. 자기가 본 거를 수를 짠 거, 수를 그런데 자기가 캐밀롯이라는 그 아도왕의 성 옆 앞에 그 랜슬롯을 지나가는 걸 거울로 보고 사랑에 빠진다. 랜슬롯이 그 최고의 기사잖아요. 왜 아도왕 전설에서 그 싸움 제일 잘하는 기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랜슬롯이 그 기네비어 왕비랑 또 불륜하는 바람에 이제 그 왕국이 깨지는 건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여성도 이제 그 랜슬롯을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막 랜슬롯이 그 말 타고 지나가는 걸 이렇게 수를 짠 거예요. 다 그림입니다. 이게죠? 그림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 자기가 이걸 짜고 자기는 죽더라도 랜슬롯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성에서 나와서 갇힌 데서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랜슬롯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이 꺼져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인데 두 개가 꺼져 있는데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죠? 촛불이 생명을 의미하는 촛불이 하나, 둘 꺼지고 하나 남아서 이제 가는 뭐 그런 사실 뭐 허접한 이야기 만들어낸 얘기인데 원래 있던 얘기도 아니고요. 전설에. 어쨌든 야도왕 전설에 부속되어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이 그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뭐 지금 봐도 뭐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죠? 그림 자체는. 야, 이렇게 그렸다는 게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피리아, 그죠? 햄릿의 여자친구, 그죠? 햄릿의 여자친구 이제 나중에 미치게 되는 그 지난번에 그 줄거리 스토리는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다 이게 그 왕실 궁정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궁정의 그 정말 치정 관계와 그 권력 암투와 그런 그 막장 드라마에 희생된, 그죠? 막장 드라마 속에서 희생된 여성을 그린 그 오피리아. 그래서 오피리아가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맨날 꽃 꺾고 뭐 꽃 화환 만들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 오피리아 그림이 잘 팔렸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가 여러 번 그려요. 이렇게도 그리고 그다음에 똑같은 작가입니다. 워터하우스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그래서 이 이미지도 많이 나와요. 그죠? 오피리아. 네.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요? 멀리니까 이렇게 물에 떨어서 누워 있는 거, 죽는 거,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거. 나무에서 떨어져서. 지난번 거요? 네, 연못. 지난번에 누워있던 거? 지난번 거? 지난번. 지난번 거. 지난번 거 볼까요? 한번? 뭐, 볼 거 없죠. 그죠? 볼까요? 아니, 어쨌든 그 오피리아.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밀레이 오피리아가 그죠? 제일 유명하고 그래서 밀레이 오피리아가 제일 유명하고 어쨌든 다른 작가들도 이걸 많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그 당시 스토리가 막 햄릿 공연도 엄청 많이 했던 거죠. 19세기 요 때는 뭐 이 나라에서도 하고 프랑스에서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 작가들도 또 그렸어요. 잘 팔리니까. 근데 이 그림은 좀 달라요. 그죠? 어떤 그림이고 그죠? 이것도 오피리아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실성해서 이렇게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 개울에 빠져서 지능에 빨려들어서 죽은 오피리아를 그린 건데 이거 이거 그런 것 같지 않죠? 이거는 뭔가 그런 게 없죠, 그죠? 그죠? 이건 뭐 그냥 아름다운 여성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그런 비극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비극성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음이나 다다음번쯤에 왜 살롱전에 대해서 아카데미 전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저거 하기 전에 그 인상파 하기 전에 인상파도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에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제도권 그죠? 제도권 교수가 그린 그림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제도권 교수가 야 이건 표준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 표준적으로.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까바네를 우리 한번 봤었습니다. 한번 봤었는데요.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제도권 교수로서 그 문화 권력으로서 살롱전 그 심사위원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뽑히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이름이 잊혀졌죠, 거의. 그죠? 이렇게 역사책에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그린 오피리아. 근데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이 오피리아는 이 정신이 나가서 실성해서 그냥 하루 종일 꽃만 꺾고 노래 부르다가 결국 빠져 죽은 그런 비극적인 인물인데 이거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좀.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앞에는 약간 좀 정신이 나간 거, 그죠? 이게 사실 좀 그런 걸 광기를 좀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약간, 그죠? 그런 걸 표현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적 전통에서 그린 옷도 좀 그러고, 이게 사실 좀 프랑스식인가 봐요, 이건 프랑스 속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오피리아 작품도 어쨌든 그 당시 많이 팔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렸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그림들이 저렇게 많이 그려졌다는 거는 그 그림이 잘 팔리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 워터하우스도 당장 우리 미술사 책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좀 벗어나 있는 거예요. 표준적인 미술사적 관점에서는 좀 벗어난 그죠? 그죠? 좀 대중적인 취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약간 취급을 못 받는 그죠? 우리 어떤 미술사적 어떤 의의가 있는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에도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소개시켜드린 게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사적 측면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유행한다. 그리고 저 그림은 이런 그림들은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그 워터하우스 그림은 오늘날 우리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에 막 이 워터하우스 회고전이 열려가지고 크게 인기도 끌고 했대요. 이 사람 작품 다 모아서 회고전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워터하우스 그림은 그러니까 잘 팔리는 그림을 이제 고급지게 나름 그죠? 고급지게 그렸는데 과연 이제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는 예술이냐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진 않다. 저건 뭐 대중 예술 아니냐? 그죠? 대중 영합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쪽 엘리트 예술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쨌든 주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며 유행했던 19세기 그죠? 후반 21세기 전까지 좋아했던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전설,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얘기도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 왕궁 이런 얘기고 왕실 얘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엔 뭡니까? 이게 일반의 삶과는 근데 거리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건 보고 막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도 뭐 궁중 사극이나 이런 거 보고 좋아하긴 하지만은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또 오늘날 우리 또 많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꼭 궁중 사극이 아니더라도 재벌, 그죠? 나오면 재벌, 맨날 재벌 이야기, 재벌 뭐 조폭 이런 거 나오는데 맨날 보는데 사실 우리 삶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근데 끊임없이 봐요, 그죠? 맨날 그런 거 보고 그거 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사람 심리라는 게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 우리들의 심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일반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를 든 게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 그러니까 리얼리즘 작가들은 야,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궁중들의 시닥거리고 뭐 재벌 이야기 이런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사는 이야기랑. 그죠? 당장 우리는 하루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 구조적인 어려움,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민중들이 실제 처한 현실은 이게 아닌데, 그죠? 우리 이런 거 봐서 뭐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나온 게 이게 리얼리즘 작가예요. 리얼리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고민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뭐, 빈부 격차의 문제, 또는 뭐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현실의 문제, 그죠? 사회 어두운 면들, 여성들의 어떤 어려운 삶, 뭐 그런 걸 이제 한 게 리얼리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가가 도덕적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돼요. 요게 한편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이제 대중예술이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거는. 저런 거는 인기 영합적이고, 대중예술. 우리는, 이런 인기가 없어도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민중들과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일종의, 요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의 선민 의식으로 또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선민, 또는 우리가 어떤 엘리트주의죠. 우리가 역사와 민중을 이끈다는 엘리트주의로 나가면서 극단으로 간 게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고, 그죠? 우리 당이 다 이끈다 해서 사회주의, 나중에 나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고. 그 다음에 서구 작가들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서구 작가들도 나름, 자기들이 이제, 예술가가 마치 민중을 이끌거나 어떤 사회의 진짜 지적인 지식인이고 엘리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하고 대접을 원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요것 때문에 연관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충 아시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만 리얼리즘. 오늘날도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맨날 이런 거 좋아하지만 이건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 자, 그건 됐고요, 리얼리즘.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서구의 고대 신화나 중세 전설 또는 뭐 서구의 역사적 인물 등에 관련된 스토리는 이 시기에 재창작되고 가공된 것들이 많으며,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알려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도 그 원작은 사실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게 웨일즈 뭐 6세기 때 로마가 이제 물러간 다음에 뭐 사실 스토리도 없죠. 스토리도 없는데 요 19세기 때 이제 원탁의 기사 다 12명 또, 그죠? 해서 다 원탁에 하고 그런 게 다 만들어지고.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완성된 겁니다. 스토리 자체가. 원래는 흔적도 없는 그냥 이름만 전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중세 전설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전설이 그 바그너의 뭐 그런 그걸 통해서,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근데 원래는 사실 그런 게 아닌 거죠. 또는 뭐 북구의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죠? 그래서 요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화나 전설 속 인물들의 시각적 이미지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워터스의 인어 같은 거 치면은 뭐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원래 이미지는 그런 건 없는 거고, 요때 다 이제 재창작되고 가공되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이제 원래인 것처럼 우리가 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 시대를 거치면서 낭만주의와 19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일종의 서구 문화가 형성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옛날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날에 유행하는 스타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 재벌, 뭐 조폭, 사극의 궁중, 암투둥이, 이게 근데 오히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관점.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점이 이거예요. 요거. 미리 제가 썼어요, 미리. 이제 우리가 아르누보 할 텐데요. 미리. 바로 아르누보 했잖아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 그죠? 여기 써 있죠, 그죠?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게 지금 수공예 운동, 그죠? 수공예는 사실, 야,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뭐 공장에서 막 물건 찍어내는데 왜 갑자기 웬 수공예냐, 그죠?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거 하냐. 또 그 다음에 아르누보. 왜 어떤 그 새로운 미술, 그죠? 새로운 미술을 왜 주장을 하게 됐느냐, 요게. 요 19세기 후반기에 요거를 우리가 산업 디자인적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큰 틀이 이해가 되십니다. 하나의 큰 틀이. 산업 디자인. 답은 간단해요. 그죠? 답변은. 당시의 공산품은 조악하고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게 역사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산, 그죠? 야, 씨, 그것도 다이소에 샀냐, 너? 이런 거는, 그죠? 이게 다이소, 이거 1,000원 싸고, 가격은 싼데, 이게, 품질과 디자인 조악하고 조잡하고 빈티나고, 게다가 이게 또 부실해요, 그죠? 뭐 하나 사서 딱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나중에 쭉쭉 붙어가지고, 막, 씨, 다이소, 그냥, 그죠? 막 염료 묻어나고, 좀 쓰다 보면 뚝 부러져 버리고, 컵 같은 것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그냥 맨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뜨거운 물이면 팍 깨져버리고 그러잖아요. 다이소 컵들은.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비웃지만은, 불과 30년 전에는 한국산이 그렇게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야, 이게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이 싸구려, 그죠? 그런 식으로 비웃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자본주의 초창기인데, 자본주의 초창기에 그 당시에 만들었던, 아직 기술 축적도 안 됐는데 만들었던 물건들이 품질이 이 정도죠. 중국산도 다시보다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죠?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죠, 그죠? 그죠? 그 당시엔 나름, 그러니까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이게 공산품의 대략적인 발전 품질 향상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 만드는 게, 자본주의가 시작된 게 뭡니까? 옷입니다, 옷.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돌아가는 그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옷이고 두 번째 단계가 자동차예요. 사실 이 옷하고 자동차 빼면 우리 삶이 없습니다. 그 산업, 연관된 산업까지 포함하면은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왜 옷하고 자동차일까요? 놀러 다니는. 네?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소비하고 생산. 그죠? 계속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잖아요. 그럼 옷하고 자동차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못 바꿔서 안달인 거죠. 못 바꾸는. 두 개는. 끊임없이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입고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옷이라는 게 우리가, 아니, 뭐 입고 다니는 옷이 없어. 이거. 아니,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이 딱 열면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이상하죠, 그죠? 그 옷이. 걸레가 없는데. 입을 옷이 없네. 뭐 입지, 그죠? 하다못해 바깥에 편의점 잠깐 나갈 때도, 이거 입어볼까? 뭐야, 왜 이렇게 없냐? 이러잖아요. 하다못해,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옷이에요, 옷. 지금도 옷 없으면 안 돌아가요. 아예 안 돌아갑니다. 옷이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해서 옷이라는 게, 자본주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디를 들어봐도 옷이 넘쳐나요. 이 지하철 그냥 조그만 옷 매장에도 옷이 수천 벌이 있어요. 근데 항상 부족해요. 옷이 어디에도 넘쳐나지만 또 내 옷장에도 옷이 엄청 있어. 하지만 항상 부족해요, 옷이. 이거 옷입니다, 옷. 그죠? 그 옷이 엄청 중요해요, 옷이. 그래서 그리고 사실 옷부터 시작했어요, 옷부터. 처음에 왜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시작하게 된 게 옷에 염색하면서부터. 염색하고 무늬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그죠? 왜 우리나라가 뭐 백의 민족이라고? 뭐 염색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염색이 어딨어요. 그냥 누런 입고 다니는 거죠. 하얀 게 아니라. 그냥, 그죠? 근데 이게, 요때 이제 19세기 초중반을 거치면서 사실 물감의 역사가 중요해, 그래서. 그 물감이 우리가 자유롭게 칠하게 된 게 이게 19세기 중후반부터 아니에요. 튜브 물감. 근데 튜브 물감 나왔다는 건 이게 똑같이 옷에 염료로, 그죠? 물들여가지고, 그래서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죠? 색이 빠지지 않는, 그런 염료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급격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유럽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거지.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사는 거지. 얘들이 돈 벌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쉽게 말해서
그 원주민들 저기 특히 이제 뭐 아마존 원주민이나 왜 그 남태평양 원주민들은 옷이 없잖아요. 그냥 풀로 가리고 사세요. 풀로 그죠? 근데 그래서 옷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서구인들이 와서 옷을 주니까 그때부터 옷이 부족해진 거예요, 걔들이. 이게 중요한 역사예요. 이게 우리 물론 본성상 그런 거죠, 그죠? 그때부터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옷을, 그죠? 원래는 옷이 필요 없었는데 그냥 그리고 이렇게 가리고 그냥 뭐 좀 이렇게 물론 화상 같은 거 나름 천연 화장하고 살았는데 이게 그때부터 원주민들조차 옷이 필요 없던 사람들을 옷을 부족하게 만드는 그 끊임없이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무늬의 옷들을 계속 찍어내니까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확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옷이에요. 옷. 백화점도 가면은 70%가 옷 아니에요. 전체 매장의 80%가 옷, 뭐 신발, 가방 빼면 뭐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 다 옷이잖아요, 그죠? 1층 무슨 뭐 2층 뭐 여성 의류, 뭐 3층 뭐 쌀, 뭐 4층 뭐 스포츠 의류, 뭐 아동 의류 다 옷이거든요. 옷이 자본주의에서 뺄 수가 없어요. 상당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중후장대 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철강, 뭐 그죠? 반도체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옷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옷이 없으면은. 당장 옷이 죽고 나니까 경기가 죽겠다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동대문이나 이런 데, 그죠? 옷 장사가 안 되면서부터. 옷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가 옷에서 출발했어요, 옷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문 열어도 부족한 게 옷이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들도 남자애들조차도 요즘에는 계속 그러니까 무신사 맨날 시키고. 또 시키고. 끊임없이 그래요. 그죠? 끊임없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옷이, 이게. 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옷. 그래서 그 옷이, 그죠? 빨아도 염색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또 다양한 무늬의,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항상 그래. 어느 나라든 간에 자본주의가 성장할 때 유럽이 먼저 그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성장할 때 옷이었죠, 뭐, 결국에. 그죠? 옷. 그죠? 옷이나 봉제 산업 이런 거죠. 옷, 가공. 지금도 뭐, 그게 이제 저로 넘어갔죠. 방글라데시에서 다,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데서, 스리랑카 이런 데서 전 세계 옷의 몇 프로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옷은 나이키 신발도 그렇고 다. 방글라데시 이런 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옷의 품질은 옷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옷이 이제 팔려나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옷하고, 그래서 옷이 19세기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도약을 시킨 게 20세기 초의 자동차예요. 자동차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더 좋은 차로. 왜냐면 자동차 자체는 이제부터는 이게 지위와 신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게 GM이에요. 제너럴 모터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더 높은 차를, 더 좋은 차로, 차가 망가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쓰는 게 스마트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나 애플도 계속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계속, 그죠? 기존 거를 버리고 새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이제 심리적 억압을 막 주는 거지. 그래야만 자기들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그죠? 고장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아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끊임없이 새로운 거로 바꾸고 싶어 하면은 이게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거. 그래서 자동차는 뭐 2, 3년에 뭐 빨리 바꾸면은 뭐 4, 5년, 뭐 10년에 한 번 바꾸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자동차 대신 이게 크잖아요. 관련된 산업이 많잖아요. 자동차 하나와 관련된 부품 산업과.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가려면 도로 깔아야지 뭐 하면 그 장난 아니에요. 그 산업자 규모 자체가. 이거는. 그래서 옷하고 자동차를 빼면은 자본주의 한 80, 90%는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성립이 안 해요. 옷하고 자동차가 없으면은 자동주의 자체가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 디자인 얘기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들도 처음에는 그 옷부터 만들었지만 이제 옷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장 물건으로 이제 생활 잡화들을 만들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죠? 어떤 당장 그릇이나 문방구 이런 걸 만들 겁니다. 근데 이게 허접하죠. 처음 만들면은 이게 말 그대로 다이소가 되는 거예요. 중국산 다이소. 왜냐면 이게 그 역사가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공장에서 안 만들었고 다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그냥 각자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부실해지고 그릇 같은 것도 다 금방 깨지게 마련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기술 축적이 안 되니까요. 그죠?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럽이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그래서 그때가 유럽 애들이 나름 이제 처음으로 생활 잡화나 이 내구재. 사실 의자라는 게 이렇게
튼튼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기술이 있어 이렇게 만들지 좀 뭐 형태 똑같이 만든다 그래서 금방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죠? 플라스틱 의자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산업화가 됐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학교 가도 다 나무 의자 옛날 그죠? 나름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나름 이거를 깎을 때는 우리가 기계를 쓰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조립하고 그죠? 막 해야 튼튼히 가거든요. 튼튼한 내구성, 특히 내구재.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의자, 책상들, 내구재, 가구류. 이게 튼튼해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손이 안 가면은.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요, 그죠? 순서가 있어 의류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 자파류, 그 다음에 내구재, 가구류.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공장에서 특히 생활 자파 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 수준에서는 다이소 제품이나 중국산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야, 싸게 막 나왔다 해서 좀 사서 쓰다 보니까, 야, 이거 다해서 야, 이런 거, 이거 쓰는 것보다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서 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당장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은 이거에 밀려서 많이 벌써 사라져 버렸고, 옛날 장인들은 또 그렇게 그 가격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은. 그 다음에 디자인도 사실 허접하잖아요. 그 초기 그런 게, 그렇잖아요. 왜 중국산 제품은 뭐 똑같은 빨간색도 좀 이상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색깔도 예쁘지도 않고, 그죠? 이상해. 니리끼끼한 빨간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인도 정확하고 조잡하고 아이들 빈티, 부실, 이러면 이제 이게 타는 거지. 사실 이게 핵심적인 이유예요. 산업적으로는. 너무나 부실하다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중국산 다이소 이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좀 주더라도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좀 좋은 거 써야지 이거 뭐냐 좀 예쁘고 좋은 거 없어? 근데 그거에 부합한 겁니다. 그래서 수공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수공예 운동 나오자마자 막 그 영국 귀족들이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죠? 야, 그래 이런 걸 써야지 말이야. 여기 뭐 우리 한 수건 하나를 써도 손으로 짜고 그죠? 손으로 이렇게 물들여서 한 거 써야지. 이거 싸구려 공장제는 못 쓴다.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수공예 제품들이. 그죠? 또 아르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거 시간이 많이 가죠. 요거 하나만 하고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요까지만 하고 쉬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수공예 운동과 아르누보가 특히 이제 아르누보라는 단어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르누보. 이게 100년 전 건데, 그래서 딱 100년 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대말이 미니멀리즘이에요. 미니멀리즘 많이 들어보셨죠? 미니멀리즘. 그죠? 미니멀리즘, 요 많이, 그래서 뭐 좀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은 꼭 이 말 써요. 미니멀리즘의 뭐를 반영해서 디자인했으면 이런 말 하거든요. 뭐 자동차를 디자인하건 뭘 디자인하건 간에, 그죠?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반대말이에요. 아르누보와 미니멀리즘이.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게 됐냐. 이 산업 디자인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넓은 의미의 모더니즘인데요. 모더니즘 어떤 입체파라든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입체파, 추상파 이런 거, 추상화, 입체파와 그다음에 미니멀리즘의 산업 디자인적 의미. 요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아르누보랑은 다르게 미니멀리즘은 사실 이게 산업적인 구역화, 표준화,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이 생활 자파나 이런 내구류 이런 거를 대량 생산하고 또 사후 관리하려면은 이게 복잡하면 안 되죠. 우리 앤틱 가구의 문제점이 뭡니까? 청소하기는 먼지 구석구석 먼지 쌓이고 만들기도 힘들고 이 사후 관리 그래요. 사후 관리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앤틱은 좀 약해서 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죠? 꾸불꾸불하고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니멀리즘이 왜 이게 그 미술 사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았던 거야 이게. 60년대, 70년대 대량 생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도 사실 본격적으로 요게 대량 생산됩니다. 60, 70년대부터. 그건 미국도 똑같아요. 그 전에는 이런 게 20세기 초만 해도 아직 대량 생산되지 않을 때예요. 생활 자파나 이런 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대량 생산될 때인데 60년대, 70년대 미니멀리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 디자인이 이게 옳은 디자인이지. 뭐에 맞는 디자인? 이거에 맞는 디자인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거예요라고 한편으로는 강요를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멀리즘이 이거에 적합한 미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0페이지 요것만 보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과 아르누보가 반대말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310페이지에 보시면요. 310페이지에
310페이지 미니멀리즘 있잖아요. 그죠? 미니멀리즘. 그 딱 있잖아요. 미니멀리즘. 1960에서 70년대.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량 생산, 말 그대로 일상 잡화들이 이제 제대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시대인데 형태는 추상적, 기하학적 형상, 외관. 깨끗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이 단순하다. 그죠? 이래야만 대량 생산, 규격화, 표준화, 사후 관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보세요. 기법. 기계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계 생산.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의미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의미는 모르겠고, 의미는 관객의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건 이 시대의 아름다움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계 생산된 재료가 아름답다고 이제부터 봐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튼튼하고, 그죠? 내구재나 가구나 생활 잡화들 뭐가 튼튼하고, 나름 그, 사람들이 쓰려고 만들려면은,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아르누보에서 하는 것처럼 뭐 앤틱 가구처럼 뭐 화려하고 구불고 이렇게 만들 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앤틱 가구를 대량 생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하려면은 미니멀리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직선적이고, 그죠? 대칭.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더니즘에 이런 그림이 이게 왜 이거 뭐냐? 근데 이게 생산하기 좋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가구나 냉장고에 이런 거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야 이런 게 미니멀리즘과 뭐 모더니즘적인 가구, 뭐 냉장고지 해서 좋아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앤틱식 냉장고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이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미니멀리즘의 그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산업 디자인적인 의미. 왜 그것이 선택됐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는지. 한마디로 경제계의 지지를 얻은 거지. 경제계. 이게 옳게 된 디자인이지. 앤틱 이런 건 안 돼. 이건 옛날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초기 때인가 그때 왜 장군 같은 거 옛날에 다 물이 들어가고 자개장. 네, 근데 그때 하이그로시라고 처음으로 밋밋하고 깨끗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런 문이 없는 거. 그죠? 문이 없고 깨끗한 거. 그죠? 그것부터 시작을 이렇게 변하게 이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까지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후 관리, 사용자. 청소도 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사실 이제 이게 미술사에 그런 게 깔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반대말이 아르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누보의 반대말이 미니멀리즘이다. 그것만 딱 일단 하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전에 저희 아이 학교에서 기술 수업하는데 상관 수업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근데 미적인 거는 아니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 막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럼 다양한 디자인이 안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볼펜은 모나미를 쓰고 가방은 펜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획일적이고 이렇게 뭐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게 다양해지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이제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같이 연결된다고 그 중학교 수업 때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지금이 뭐 다양해졌나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다 요즘에는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지는 또 따져봐야죠. 실제로 그죠? 실제로는 또 사실 또 거기서 사실 획일적이죠. 어떻게 보면 또 그죠? 애들이 그죠? 어떻게 보면 유행에 따라서 거기서 그죠? 애들 뭐 등골 브레이커니 뭐 보면은 뭐 알는 것처럼 오히려 그 유행의 속도로 이제 차별성을 내려는 거죠. 속도로 차별성을 내려는 게 이제 홍대병이고 이런 거죠. 홍대병. 다 연결되는 얘기. 아니 뭐 애가 뭐 반바지를 커서 아빠 바지 반바지 같은 거 어떻게 다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근데 다 입고 다니면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거가 끝이야.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입고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접게 되는 거죠. 한 번이 끝나는 거죠. 또 무신사 들어가야지. 자, 잠깐 쉬시겠습니다. 또 유행을 안 따라. 아르누보도 여기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르누보 사진관. 아 그런 사진관이 있었나요? 아르누보. 개인적으로 내렸어가지고. 아 여기서 따온 거겠죠. 아르누보. 어쨌든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반대말이 아르누보다. 그래서 아르누보가 요즘에도 언급이 돼요. 그런 식으로 얘가 아르누보 스타일로 어떻게 했다. 물론 이제 앤틱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앤틱 같은 거를. 아르누보가 앤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떠올리시면 앤틱을. 그러니까 구불구불하고 이런 거. 그래서 책을 좀 이제 보시겠습니다. 아르누보. 그죠? 아르누보는 그냥 불어로
그죠? 예, 불어입니다. 불어에서 아르가 아트고, 누보가 이제 새롭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 신미술이라는 건데요. 그죠? 아르누보는 신미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르누보는 그 189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에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제가 말씀드린 그거, 그죠? 그 유럽이 가장 그 절정기에 화려했던 시기. 그죠? 좋았던 시절, 아름다운 시절에 저때 유행했던 이제 그런 그 사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산업화 시대의 불모성. 이 불모성이 뭐를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 단어를요. 원문을 안 봐서. 어쨌든 말씀드린 그거예요. 산업화 시대의 불모성이라는 게 디자인이다. 획일적이고 뭐 단순하고 조잡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반대해서 장식적 스타일을 중시한 국제적인 미술사조였다. 근데 국제적이라는 말은 뭐 국제적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이것저것 사람들이 이런 거 좋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많이 유행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지만은요, 아르누보는 기계적인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죠? 기계적이라는 게 당시의 기계들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기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악하고 단순하고 유치하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 그런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그럼 가장 복잡한 게 뭐냐? 그게 식물의 무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 기계로는 이렇게 정밀하게 식물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식물의 무늬와 그것들이 서로 얽혀있는 형태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식물의 무늬, 구불구불한 게 이제 앤틱을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르누보를 독일에서는 유겐트 슈틸, 스페인에서는 모더니스타, 오스트리아에서는 세체시오 스틸, 이탈리아에서는 스틸 리베르티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결국 모두 구불구불한 선과 덩굴 같은 곡선을 위주로 한 동일한 양식이었다. 그것은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와 벨기에인 빅토르 호르타의 건축에서 엿볼 수 있으며 실내 장식으로 널리 쓰였다. 아르누보에서 즐겨 사용한 수련 무늬는 보석, 유리, 활판 예술 같은 이후의 그 실용 미술 분야, 이게 실용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순수 미술이 아니라 실용 미술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이다. 자, 그래서요, 이 구불구불한 뭐 식물 무늬. 그래서 앞에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화면을 여기 부족해서 화면에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요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생산 시대보다 그죠? 이 소품종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르누보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르누보적인 제가 어디서 좀 봤는데요. 아르누보 뭐 백화점에서 봤나 어디 무슨 광고에서 봤는데 이런 아르누보 스타일의 그죠? 이런 걸 지향한다 이런 거. 이게 100년 전 건데서 아르누보, 새로운 예술 또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용어 자체는 이게 벨기에하고 물론 벨기에는 거의 프랑스의 그 위성 국가죠. 사실상 그렇게 이제 물론 벨기에 사람들이 싫어하지만은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뭐 불어 쓰는 지역이 많고요. 벨기에는 그 프랑스 옆에 있는 그래서. 벨기에의 그 미술 저널 1884년에 미술 저널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뭐 20명으로 구성된 뭐 르뱅, 그죠? 르뱅이 이제 20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불어로 그죠? 20인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처음 어떤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고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새로운 예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모리스의 수공예 운동에 영향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대량으로 생산되는 조악한 품질과 유치한 디자인, 그죠? 유치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의 공산품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아르누보 그런 뭐 건축물이라고 하자 장식이죠. 그 지하철 입구, 파리 지하철 입구입니다. 파리 1900년에 만든 지하철 입구가 아직도 하나하나 딱 남아있대요. 이렇게 약간 여기 약간 식물무늬 꾸불꾸불하고 그죠?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렇게 오늘날의 그 지하철 입구와는 다른 1900년에 만든 그 아르누보 건축가 엑토르 기마라가 디자인한 그런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르누보는 이제 결국 이거예요.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말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평소에 그냥 살아가면서 즐기는 아름다움. 그래서 아르누보에 커다란 영향을 준 윌리엄 모리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수공예 운동,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맨날 사용하는 거죠. 거기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것이 우리 장식의 큰 임무 중 하나이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장식의 또 다른 용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장식 예술이다. 그래서 이걸 지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르누보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일상 물품, 건축물, 그러니까 생활 주변의 디자인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수 예술은 아니죠.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했을 때 미술관 가서 보는 예술.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미술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면서 그런 미적인 아름다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미적 기능적인 통합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술 작품을 미술관 가서 본다는 건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우리 쓰는 거는 그냥 이런 허접한 물건 쓰고 아름다운 미술관 가서 보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우리는 통합해서, 그죠? 이 통합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통합해서 생활 속의 예술,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은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위키백과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아르누보는 순수 예술, 회화와 조각,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미술관 가서 우리가 보는 거, 그죠? 그것과 응용 예술, 우리 뭐 공예, 뭐 이런 산업 디자인 이런 거, 그죠?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운동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픽 아트, 뭐 책 표지나, 그죠? 또는 책 사파, 가구, 유리공예품, 뭐 직물, 도자기, 보석 및 금속 공예 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에서 많이 유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아카데미, 즉 제도권 미술에 대한 반감이 바탕되고 놓여 있어요. 아카데미는 사실 이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카데미에서는, 그죠? 순수 미술, 미술관에 걸리는 거를 추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미술관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걸 했던 사람들도 아카데미에서 떨어진, 그죠? 그 살롱전에 떨어지거나 뭐 이거랑도 연관돼요, 그죠? 그다음에 그 아카데미 수요가 모든 예술가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일종의 생활 예술, 생활적인 아름다움, 그 제도권 자체를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감을까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도 반복돼서 나올 텐데요. 제도권 미술이 사람들의 실제 삶과 분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전문화 및 세분화에 대한 반발로 여러 분야의 통합적 성격을 내서 이것도 있습니다. 전문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 미술이 전문화되면은요, 여기 쓴 것처럼 자신의 전문 분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가는 조각만 하고 또 건축가는 건축만 한다는 거잖아요. 실내 장식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통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응? 나는 뭐 건축물만 세워. 그죠? 공학적으로. 실내 장식은 관심이 없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이걸 통합적으로, 기능적, 미적,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이 현대적 예술관념이 수용되면서 삶과 예술이 분리되는, 그죠? 요런 것에 대한 또 반발. 그래서 다시 삶의 맥락으로 우리가 그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로 바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특징은 사실 근데 간단해요. 특징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당대의 뭐 후기 인상주의나 상징주의, 특히 자포니즘, 일본풍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쿠사이 모파나, 우리 다음번에 나오면 나중에 인상파 때 그때 따로 자포니즘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쿠사이 모파나에는 그래서 일본의 그 다양한 벚꽃이나 뭐 무슨 꽃들 많이 나오고 또 구불구불한 곡선이 두드러지는데 이게 이제 모두 아르누보 핵심적 특징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근데 이거는요, 꼭 일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유치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요게 포인트거든요. 우아하고 고급지게 만들면 어떻게, 곡선이죠, 곡선. 구불구불한 곡선. 그죠? 아니, 우리도 여성분들도 헤어스타일을 뭐 직선으로 하는 것도 깔끔하지만은 좀 우아하게 하려면 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좀 불랑불랑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고데기로 말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좀 우아하고 좀, 자,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그죠? 우아하고 고급지게 만드는 기본적인 방식은 이 구불구불한 곡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곡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 이게 구불구불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이제 비꼬는 사람들은 저거 누들이다, 누들. 저거 또 누들, 저거 또 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게 불랑불랑, 이게 이런 식으로 고데기 말듯이. 사실 그거예요. 그거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그게 보기 좋다고 여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르누보는 전문가가 아닌, 여기 아까 또 중요해요. 이게 그 제도권 전문가한테만 예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눈에도 보기 좋은 것. 하지만 그냥 보기 좋은 것보다는 평범한 사물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다 고급지고 아름답고 예쁜 것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거, 그러니까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직선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기계는 직선, 아니면 단순, 반복, 대칭, 이거밖에 못 만들어요. 그죠?
기계는.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보다 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거, 그죠? 자연스럽게 구불구불하고 또 자연스러운 거, 부드러운 곡선, 또 약간 어떤 비대칭적인 거, 요런 거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사실은, 그죠?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앤틱 가구들은 다 이렇게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불구불 말려 있고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로코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로코코. 우리 앞에서 로코코 할 때 다시 언급이 됐었습니다, 한번 로코코 할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사례를요. 요게, 그러니까 아르누보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복원된 사진인데요. 옛날에 이런 사진이.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그 전에 박람회 할 때는 뭐 에펠탑 세우고 막 기술의 그죠? 성취를 했는데, 이거는 뭔가 좀, 그죠? 미적인, 그죠? 좀 구불구불하고, 그죠? 이렇게 됐죠. 그죠? 좀,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만국 박람회 정문이 이런 식으로 약간, 그죠? 구불구불한 곡선을 많이 사용했다. 저 뒤에 에펠탑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당시 만국 박람회에 가면은 각 나라 그 관 있잖아요. 그 오스트리아 관, 독일 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진을 다시 복원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관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식물과 어떤 여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있었던 중세 전설, 신화, 그런 이미지들, 그죠? 그런 신화적인 이미지들과, 그죠? 이런, 그죠? 구불구불한 곡선과 식물적인 어떤 그런 자연적인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독일 관도 좀 그래요. 그죠? 이것도 아까 그 지하철역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직선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 무늬를 넣었어요. 저 장식 무늬를. 한마디로 장식 예술이에요. 그죠? 장식 예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잘못 알면은 아르누보를 앤틱이라고 하는데 사실 앤틱하고는 또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앤틱은 고대적인 의미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 만들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은과 상아와 뭐 만으로 만든 티세트라고 하는데요. 티세트인데 이게 나뭇잎 그 접시잖아요. 나뭇잎 모양으로 이걸 만들어서 도마뱀도 여기 있고, 그죠? 이거 수공예품 장난 아니죠, 그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생활 속에 아주 장식 미술입니다. 장식 미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그죠? 아주 아름답죠, 그죠? 알폰스 무아가 디자인한 그 보석 매장 이런 데 가면 뭐죠?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식물 공작새네요, 그죠? 공작도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예요, 곡선. 그죠?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식물 무늬적인 곡선과 식물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식물들, 어떤 자연미 이런 거. 그다음에 약간 여신 같은 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침대도, 그죠? 이게 침대도, 아르누보 침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이런 게 유행할 때니까요. 사후 관리가 힘들죠, 사후 관리가. 청소가 힘들어서 그렇지. 오늘날에는 뭐 모던한 스타일로 해서 그냥 딱 직선 깨끗하게 됐는데,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좀, 그죠? 약간 식물 나뭇잎과 그런 걸 하는 그런 침실 가구입니다. 근데 다시 유행할 수도 있어요. 유행시키기 나름이에요. 그죠? 이게. 예. 근데 사후 관리. 자, 그래서 아르누보 가구. 그다음에 이제 아르누보 이제 광고에서도 이렇게 이게 네덜란드 어떤 기업에 샐러드 오일을 파는 광고, 그 당시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이것도 다 이렇게 그래서 여신 같은 여성들이 이게 불랑불랑 뭐 이렇게 뭐 다 곡선에 이 오일이 파는 건데 팔겠다는 건데 이게 아르누보 포스터예요. 아르누보. 제가 제품인 거죠. 요거 파는 거죠, 요거. 예. 그렇게 이렇게 오일 파는 거, 샐러드 오일, 그것도 샐러드 이렇게 해먹는 오일 파는. 지금 샐러드 먹는 거죠, 샐러드, 그죠, 이게. 재밌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광고도, 그죠? 광고도 다 이게. 예. 근데 오늘날 보면, 야, 이거 예술이, 오늘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야, 이 정도면 예술 아니야? 이거 광고라기보다는 이렇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아르누보가 나름 오늘날 그 사람들한테, 디자이너한테는 영감을 주는 게 있어요. 특히 실용 미술적인,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좋은 우리는 보기 있던 아름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사람인데 크녹스, 그죠? 아치볼드 크녹스. 이 벨트 이거 버클도 이렇게, 그죠? 이거 약간 식물의 곡선 무늬에 조그만 건데 이렇게 이런 거를 그 영국 백화점에서 팔고 그랬다는 겁니다.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거를, 그죠? 딱 대충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아르누보, 그죠? 그다음에 이런 베를린의 역도 이렇게 좀 구불구불, 그죠? 역인데, 그죠? 기차가 저쪽에 가고요, 그죠? 기차역인데. 정말 예쁘죠, 그죠? 구불구불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쪽
여행 가시면은 야 이건 아르누보야 옛날 거 아니야 딱 이러면서 100년밖에 안 됐어 딱 이거 그것도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더 오래된 중세 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그죠? 다릅니다 아르누보는 그죠? 아르누보 네. 아르누보 이렇게 그죠? 구불구불한 곡선에 딱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거를 그 아르누보 디자인 잡지예요. 독일에서 발간된 유겐트 젊음 청춘이라는. 그러니까 다 여기다 보여주는 어떤 젊은 여성의 그죠? 청춘과 꽃과 식물 이것이 젊음과 그 어떤 사랑 이런 거를 이 당시 보다 인간적인 기계와는 반대되는 그런 걸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잡지 표지.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요것도 모자이크에 호텔에 있는 호텔도 이런 식으로 호텔 딱 들어가면 딱 로비에 딱 있는 거죠. 호텔에 그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텔에 유리 모자이크입니다. 유리 모자이크. 근데 요거 보시면요, 우리가 나중에 그 표현지하고 할 텐데 이게 이제 클림트하고 연관돼요. 클림트. 그러니까 그죠? 클림트가 몇 페이지냐면은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요거는 그때 가서 하려고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 228페이지. 그죠? 클림트가 상당히 모자이크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그죠? 클림트 보시면요. 표현주의 계보 클림트 하실래? 그 클림트 왼쪽 작품 같은 게 이게 또 이제 살로메인데요. 이거 말고 상당히 그죠? 이 모자이크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뭐 나중에 볼 테니까요. 위에서 6째 줄. 다섯째 줄이구나. 다섯 줄 보시면 써 있잖아요. 아르누보라고 돼 있죠. 그죠? 클림트는 금세공했던 아버지와 당시 유럽 정신이 아르누보 형식 양으로 황금색과 곡선을 주로 사용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보다는 좀 더 이제 퇴폐적인 게 이제 가미 되는데 어쨌든 딱 보시면 네, 그죠? 요것도 클림트 요거 같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그죠? 딱 클림트 연상되시죠? 그죠? 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오스트리아 여행 가시거나 하면은요.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르누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부다페스트, 헝가리 여행 가면 이거 딱 보고서, 야, 이건 뭐, 이게 또 이제 아르누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신화적인, 그죠? 그림을 어떤 모자이크 한 겁니다. 어떤 은행의 벽인데요. 그죠? 다 이게 아르누보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좀 다르죠. 중세나 고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거를 그죠?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그 파리 박람회에서 이때는 그 수상도 했나 봐요. 작품을. 여기 은메달, 요 앞에 거를 만든 작가가 했다고 쳐다보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파리 박람회에 이렇게 모자이크, 그죠? 이 벽돌 모자이크를 출품했는데 이게 은메달을 수상했다. 해서 이게 이제 박스가 이제 평화란 뜻이죠. 평화, 그죠? 평화를 상징. 요게 이제 아르누보, 그죠? 항상 이게 식물을 좀 들고 있어요. 식물, 뭐, 비둘기, 그죠? 이런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렇게. 자, 이게 아르누보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봤던, 요건 또 이제 이탈리아의 아르누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2년에 토리노에서 박람회가 있었나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구불구불하고, 그죠? 어떤 여신들과 좀 자연미를 살리는, 그죠? 한편으로는 참 역설적이에요. 그죠? 모데르나 해가지고 현대적인 박람회 엑스포인데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그런 추구에서는 그 과거 회귀적인 좀 그죠? 중세나 고대 신화적인 베이스로 구불구불한 그죠? 자연미적인 거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그런 거에 반대한. 자, 이제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티파니, 오늘 시간상 티파니까지만 보면은 되시겠습니다. 티파니 정도까지 보시고. 185페이지 아래 티파니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제 순서상 티파니가 먼저라서요. 먼저 일단, 뭐 비워질 일 나중에 다음에 연결해서 하시고요. 아래쪽에 티파니, 이 티파니가 이제 그 유명한, 그죠?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티파니입니다. 그 아버지, 그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아시죠? 그죠? 아시나? 아니요. 티파니에서 아침이라 영화는 모르시죠? 그 그 영화는 오드리 헵번인가? 오드리 헵번 나온 영화 아세요? 네. 그 영화는 워낙 너무 유명해서 여기서 워낙 오래돼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죠?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옛날에 TV에도 했는데. TV에서 했었죠. 그건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그죠? 여기까지 봤어요. 그 티파니, 그죠? 티파니, 그 뉴욕에 있는 보석 매장. 그래서 맨날 보석 매장 앞에서 맨날 그 여자가 여기 보고서 나도 이런 거 하고 다녀야 되는데 하는 그 티파니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 사람. 네, 그죠? 그래서 티파니 유리공예품.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는 포도 문양은 미국인 티파니, 그죠? 루이 컴포트 티파니의 유리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티파니가 만든 조명등은 등나무 문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고 꽃병은 연꽃이 피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는 포도송이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대상이 무엇이든 티파니는 반짝이는 빛깔의 잎과 꽃을 소재로 디자인했다. 뉴욕의 유명한 보석상 티파니의 아들, 그죠? 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처음에 회화를 공부하다가 곧 디자이너로 전공을 바꾸었다. 초기에는 교회의 스테인드 글래스 디자인을 주로 맡았으나 상업 디자인으로 방향을 바꿔 양귀비와 공작무늬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자연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꽃과 풍경 유리창을 보면 그 티파니가 일찍이 볼 수 없던 혁신적인 유리 제품을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티파니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죠? 티파니 포도 문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나타난 티파니 아르누보 작품은 자연과 색채에 대한 그의 정열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티파니 작품 좀 보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티파니 이제 그 아들 티파니입니다. 그죠? 아들 티파니. 그래서 그 미국의 예술가 디자이너, 미국의 보석상, 특히 뭐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요거는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티파니, 그 아버지 티파니가 다이아몬드를 크게 유통시켜가지고 이제 그 유명해졌다래. 다이아몬드가 특히 그죠 이제 최고의 보석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요거 이제 항상 그 티파니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찰스 루이스 티파니의 아들로 이후 약 2천만 달러 유산을 받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자기 아버지가 물론 차린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 회사가 내려가는 거. 티파니 앤 커퍼레이션에서는 여러 장인급 작가들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조명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만든 것도 있지만은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 밑에 이제 자기가 고용한 그 장인들이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상당히 수공예적이었겠죠. 어쩔 수 없죠. 수공예적이죠. 그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티파니가 유명해진 게 아까 말씀드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이 티파니가 1등을 수상해요. 아까 건 그 2등이었죠. 2등. 그죠? 아까 우리 봤던 거는 요거 2등 은메달 수상한 거, 그죠? 요거 이제 은메달을 수상한 헝가리 사람 거고요. 요거는 이제 티파니가 1등을 수상합니다. 그건 좀 이따 보시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박람회를 그래서 아르누보의 가장 절정기, 이 박람회가 아르누보 디자인이 바로 절정을 이뤘던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뻐요. 조명등, 이 티파니의 조명등 이런 거. 티파니가 만든 조명등이에요. 이 등나무 무늬로 대나무 이런 무늬에, 그죠? 자, 이런 거 집에 놓으면 진짜 대단하죠, 그죠? 오늘날도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대단하죠, 이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조명등, 그죠? 램프 컬렉션, 정말 이거 수공예니까 동일한 게 안 나오고 다 다양하게 수공예로 정말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하죠.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죠? 네, 하나하나가 수공예로 만든 스테인드 글래스 유리로 티파니 램프를 많이 만들어 팔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보스턴에 무슨 뭐 술집에 있는 건데 티파니 천정 조명이래요. 이렇게, 그죠? 술집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쁘죠, 그죠? 아직까지 이게 명물이라고 합니다. 보스턴의 명물인가 봐요. 요게. 그래서 조명등, 그죠? 포도송이와 이런 진짜 아직도 이렇게 예쁜 그런 남아있는 거기 천장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유명한 거예요. 요것도 유명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티파니가 이런 교회나 이런 데서 주문 받아가지고 스테인드 글래스, 이게 교회 스테인드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래스인데요. 이제 이거 박물관이죠, 물론 박물관에 있는 성 어거스틴 하면 이거 항상 이 그림이 나와요. 어거스틴 스테인드 글래스 아주 선명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유리로, 그죠? 어떻게 표현했는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스티파니가 만든 스테인드 글래스, 그죠? 부활의 전사라는 스테인드 글래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영혼의 비행, 그죠? 파리 박람회에서 금메달 수상한 엄청 큰 작품인가 봐요. 작품이 그죠? 큰 스테인드 글래스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메달 수상한가 말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티파니가 그다음에 요건 자기 집 창문이래요. 자기 집 이 정도 스케일이, 그죠? 자기 집의 창문에 이렇게 포도 문양, 아까 나왔죠. 포도 문양과, 그죠? 포도 문양을 좋아했어요, 그죠? 포도 문양과 이런 식물 문양을 조합한, 이게 창문이면 뭐 그죠? 이렇게.
요 정도일 겁니다. 예, 요 정도로. 그다음에 알퐁스 무화까지 할까? 시간이 요 사람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알퐁스 무화가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요즘이라고 하냐? 몇 년 전이라고 했나 벌써. 알퐁스 뜨고. 요게 이제 그래도 아르노보 작가예요. 아르노보 작가입니다. 아르노보 작가로서 아까 나온 것처럼 특히 체코가 누가 있냐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보통 꼽아요. 체코 사람들은 체코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말 분야 관계없이 다양한 그런 디자인 분야의 장식들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석 디자인, 빛 같은 것도 대단하죠.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보석 장신구들을 디자인했고요. 반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 무화 디자인을 반지 이런 거, 그죠? 복제해서 오늘날, 그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화는 우리 다음에 사진할 때 나올 텐데요. 특히 요 여배우, 당대 최고의 여배우, 사라 베르나트의 포스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연 포스터예요. 이렇게 사라 베르나트가 공연한다. 그죠? 사라 베르나르 공연한다. 이런. 그래서 이렇게 딱, 이 포스터를, 이걸 딱 제작해가지고, 이제 딱 시내에다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광고라는 게, 그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어쨌든 이거를 맡아서 그리면서 크게 인기를 얻고 아주 유명해집니다. 근데 딱 보면 다 주로 이제 어떤, 그죠? 식물적인 것과, 이게 이제 아르누보 딱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벌써, 그죠? 이게 분위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누보.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예쁘죠, 그죠? 예, 여성 아주 예쁘게 그리죠. 요거 달력 그림도 그리고 별자리 달력, 그죠? 별자리 달력, 표지인가 봐요, 그죠? 이게 별자리인데, 그죠? 무슨, 전갈자리 이런 거구나, 그죠? 전갈자리, 그죠? 이렇게. 이게 맞나? 그죠? 개자리 이런 거, 그죠? 그런, 그죠? 딱 별자리 달력. 정말 예쁘게 그렸죠. 바로 이게 아르누보라는 아르누보, 그죠? 아르누보. 그 다음에 요거는 보스니아 관, 이런 식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 그 다음에 약간 여신, 또 그 다음에 어떤 우아한 곡선, 그런 게 특징입니다. 아르누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알폰스 무화, 요거 살짝 기억해 두세요. 제가 최근에도 어디서 좀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늘 또 그 디자인을 또 살려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누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미니멀리즘,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또 아닌 시대일 수도 있는 거죠. 시대가 벌써 미니멀리즘 나온 지도 벌써 50년 된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반대말이 아르누보고 그것이 어떤 산업 디자인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진 빨리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인상주의까지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들으시겠어요?